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탄핵 심판 막바지. 이번 주 7차 변론기일, 8차 변론기일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잡혀 있는 변론기일은 다 끝이 나는 건데 이번 주 핵심 쟁점은 뭔가요? 헌재가 처음에 이렇게 간추렸던 쟁점이 네 가지였잖아요. 네. 첫 번째 계엄 선포, 두 번째 포고령 발표, 세 번째 국회 침탈, 네 번째 선관 침탈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변론에서는 이 세 번째 국회 침탈 부분을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있을 7차 때 첫 번째 계엄 선포 행위 부분, 네. 그리고 목요일 날 있을 8차 때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세 번째 국회 침탈 이 부분이 많이 다뤄질 것 같아요. 7차 변론기일이 바로 내일인데 네. 내일 나올 증인들은 누구예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계엄 사전 모의 그리고 준비 과정, 언론사 단수 지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을 걸로 보이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선관위 사무총장이 특히 더 주목하시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옛날부터 친구거든요. 서울대 79학번 동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때 외부 인사로 사무총장 발탁된 게 처음인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 친구로 임명하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을 정도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부정선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예. 국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직접 마주했을 때 어떤 대질이 이어질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마지막 변론기일은 어떻습니까?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전직들, 그리고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나오거든요. 네. 이때는 계엄 당시에 이제 체포조 운영 관해서 그리고 이제 국정원 경찰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제 증언이 나올 거고 특히 또 관심이 가는 포인트는 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우리 지난주에도 뉴스에서 좀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 부대에다가 지시 하달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곧바로 그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네.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 한겨레 단독 보도 보니까 이진우 사령관한테 공포탄 지시도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진우 사령관이 헌재에서 노코멘트, 이게 묵묵부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진술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하고 부른 증인들 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사람 좀 증인으로 부릅시다 한 건 이 사람이 유일해요.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네. 바로 그 인물입니다. 국회 침탈 부분에서 중요할 걸로 보여요. 자, 이렇게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조성현 네.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이제 무슨 얘기를 검찰에서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공포탄 준비를 지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3일 10시 5분쯤에 이진우가 합참훈련을 위한 불시소집과 함께 공포탄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진우가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검찰에 이미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진술이 이제 헌재에 나와서 바뀔 것이냐, 아니면 뭐 진술을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할 것이냐, 요게 이제 뭐 이미 뭐 대통령이 뭐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증거가 있지만은 하도 이제 또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게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네네. 지금 이제 언제까지, 이번 주가 현재까지는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8차가. 8차가 마지막이에요. 예, 목요일. 잡힌 걸로 마지막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 여기서 끝날 것이냐? 지금 대부분의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이쪽에서는 최소 2번 이상 한다. 더 갈 거다. 예,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증인들이 아직 양측이 신청했는데 안 나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안 됐고, 뭐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 예. 뭐 이렇게 할 경우에 추가로 한 2번 정도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원래 이게 이제 진술이 끝나면은 네. 최종 변론을 해요. 그렇죠. 최종 변론을 하는데 최후 진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피청구인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은 한 번 아니면 두 번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두 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번. 예. 이렇게 되면은 이번 달 말까지도 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최종 변론을 한 다음에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주 만에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1주만 그러니까 열흘 최종 죄송합니다. 선고 내려지는 예, 게 11일 만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3월 중순에서 셋째 주 정도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계속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게 그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홍장원의 진술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부정확하다. 이게 저 민주당의 회유를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그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정확하게는 여인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받아 적은 거죠 메모를. 네. 누구 체포해라. 예,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서 그만뒀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메모가 조작됐다, 이 14명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뭐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체포명단 조작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부터 나왔던 게 뭐냐면은 네. 방첩사에 이제 여인형은 요 14명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방첩사에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14명을 명단에 불러줘가지고 체포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홍장원 거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인영 전 사령관이 누구 체포해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시한 사람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말고 더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의 메모와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일치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첩사 자기 부하한테 지시를 한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그 국정원은 이제 협조로 한 지원을 나가는 거고 여기 방첩사가 직접 체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4명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뭐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정치인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명단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조작서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지금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검찰에도 진술을 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성의 있게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그 변론기일 그게 전부입니다만 수사기관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갔고 증거들도 다수가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이거 이제 별도로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거 하나가 예. 지금 헌재 이제 막바지에 들어갔잖아요. 이 변론과 이제 결정이 얼마 안 남으니까 예, 지금 예. 폭동 우려가 지금 매우 커지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집회에서 헌재를 파괴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테면 한 명씩 이름을 언급하면서 뭐 문영배를 밟아, 이미선을 밟아 하면 밟아 이렇게 거기 집회 참가자들이 외친다라든지. 헌법재판관들을 밟으라고요? 예. 그런다든지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겁박에 검찰, 경찰, 공수처, 헌법재판소, 법원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이제 뭐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다. 당 차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게다가 지금 그 지난번에 서부지법에서 폭동 모의를 한 걸로 알려진 DC 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 헌법재판소 지금 도면 올리고 지금 거기 관찰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담이 났다 이런 거 어디가 뭐 좀 취약하다 이런 거 올리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오늘 인터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황들을 포착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인물이 있어요. 그분과 직접 인터뷰를 좀 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그나저나 김관일 기자. 네. 그 대통령 면회하고 온 현역 의원들이 더 있어서 주목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쌍권 이제 당의 투톱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의원이랑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 갔다 왔고 그다음에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2차 그리고 오늘 예. 3차로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이렇게 친윤 핵심 5명 의원이 대통령 접견할 예정이라고 해요. 한 30명 정도가 나 접견 가겠다 이렇게 예약해놨다면서요. 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기표 끊고 기다리고 있고 네. 이번에도 좀 뭐 인간적인 도리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인간적인 도리를 운운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안 그러는데 그래서 좀 더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에서 예. 지도부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도리라는 거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뭐랄까 진영이 좀 박살난 상태에서 얘기가 나왔다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건데 이번에는 사실 이렇게 진영이 좀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도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행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예, 그리고 탄핵 인용될 걸 생각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랑 손절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 요새 지지율 패턴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혼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지율 패턴에 좀 저항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 같고 혼란한 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주도권을 찾기 위한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당한 딜레마 속에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왜 지도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런 항의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 그럼 윤 대통령과 원팀으로 당이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적절히 어중간하게 가다가 대선 맞아야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부터 선을 딱 긋고 가야 대선 준비되는 거야? 이 고민 속에 그 있다면서요. 사이에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CBS 법조팀의 단독 보도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지검,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사전에 같이 개입 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일부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고발받았던 사건을 1년 넘게 캐비넷에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년 11월 27일, 그러니까 계엄 엿새 전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었어요. 근데 안양지청은 중앙선관위를 관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거 네. 사건에 좀 귀재들이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예, 예.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다면 여기서 부정선거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계엄이 실패한 뒤에 검찰에서 이걸 경찰로 사건을 이첩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거 갖고 뭐 검찰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엿새 전에 이걸 이제 이송했기 때문에 좀 주목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일본의 아부 외교. 요건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난 정상은 이제 이스라엘이었고 이번은 일본. 일본이 두 번째 티켓 끊었어요. 티켓을 끊고 이제 좀 확실하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부 외교, 뭐 아첨 외교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내용이 어땠습니까? 정상회담 시작하자마자 이시바 총리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당했을 때 그 사진을 꺼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명을 위해 구원하셨다고 느꼈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이 얘기를 그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기독교거든요. 네. 이 정도 언급이면 이제 뭐 최고의 칭송을 한 거다라고 해석할 정도의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기자들이 첫인상을 물었어요. 트럼프 첫인상 어땠냐고. 네. 그랬더니 이시바 총리가 오랫동안 TV로 배웠던 유명인을 실제로 만나서 굉장히 흥분됐다. 옆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네, 거의 연예인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엄청 좋았겠는데요. 트럼프도 거의 뭐 크게 웃었다고 해요. 그런 정도 상황이 있어. 그리고 선물 공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황금 사무라이 투구. 황금 투구, 사무라이 투구. 실제로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걸 주문 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트럼프가 사실은 옛날에 자기 건물을 금빛으로 막 실내를 금빛으로 막 금장을 화려하게 했을 정도로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투구 제작할 때 최대한 금색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작을 했다고 해요. 진짜 금은 아니고 금장이죠. 네. 네, 도금이군요.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1조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깜짝 선물 보따리를 내놓기도 했어요. 대놓고 아부를 하는 외교를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뭐 고마스리 외교라고 해서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좀 해오기도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런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더 주목이 되는 거죠. 아부를 하면 이를테면 옛날에 시진핑 중국 주석 같은 경우에 좀 호의적으로 반기기도 했고, 반대로 이렇게 좀 본인한테 불쾌하게 말하는 이를테면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강경하게 더 대하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 트럼프한테 있기 때문에 일본이 특히 더 이제 강조를 했을 거고, 옛날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트럼프 만날 때 뭐 골프 외교, 뭐 금장 골프채를 선물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는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사실 모두한테 관심이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일본도 자동차 수출이 많으니까 그걸 좀 주목을 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 부분도 집중해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우리 관세 얘기 별로 안 했는데?
이런 반응을 할 정도로 그리고 방위비 추가 증액 요구도 트럼프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이 방위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그럼 먼저 2027년에 2배로 늘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추가로 트럼프가 거기 더 내놔라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네, 안 했다라는 안 거예요. 했다. 그걸 이제 막았던 게 이제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긴 해요. 알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한겨레 신문하고 단독 인터뷰한 걸 제가 봤거든요.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는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첫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조언을 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트럼프는 기존의 외교문법을 무시하고 예측 불허인 사람이다. 반면에 이념적이지 않고 실용적이라서 편한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과장된 주장을 하면 정확한 팩트로 반박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데 그나저나 김준일 평론가 우리는 지금 전화 약속도 못 잡고 있어가지고 참 씁쓸합니다. 예. 일단 이게 회담이 왜 주목이 됐냐면요. 당연히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여러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대미 무역 흑자가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규모가 일본이 7위, 한국이 8위예요. 굉장히 붙어 있고 동아시아의 국가들, 동맹 국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두 가지 트럼프를 상대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아부를 하는 방식이 네, 있고 네. 하나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전 옛날에 호주 총리도 트럼프가 뭐 관세 매기겠다고 하니까 아니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니까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러선 뭐 이런 에피소드를 예전에 포린 폴리시에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 리더십의 불확실성으로 뭐 어떤 리더가 앞으로 만날지 그것도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뉴욕타임스는 그래서 방금 김광희 기자가 얘기한 거를 아부의 기술이라고 아예 표현을 썼어요. 아예 제목을 썼어요. 아부의 예. 기술. 이시바가 트럼프에게 아부의 기술을 구사했다. 이게 근데 뭐냐면은 제일 유명한 트럼프의 저서가 거래의 기술입니다. 그러네요. 1990년대에 맞아요. 썼던 거래의 기술에 빗대가지고 그러니까 아트 오브 더 딜인데 아트 오브 더 플래터리 그래서 아부의 기술, 거래의 기술 이 두 사람이 만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몇 개가 나오는데 이거랑 미일 정상회담과 별개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나온 거긴 한데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를 10일이나 11일쯤에 발표하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쉽게 얘기하면 이쪽이 이 정도 관세 매기면 우리도 매기겠다라는 건데 이게 한국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98%가 관세가 없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했다 하지만은 이게 트럼프가 워낙 종횡무진이기 때문에 네. 무역 적자액을 기준으로 뭐고 이렇게 관세를 삼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지금 전화 통화도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좀 심각한 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크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공식 정상회담도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일본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전화 통화도 못했다라는 건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요. 그때 황교안 대행이 11일 만에 전화 통화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외교가 완전히 실종됐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빨리 지금 뭔가 대선을 치러서 지금 대통령을 뽑고 대비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 로이터에서 들어온 속보만 짧게 전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관세 조정하는 게 있고 그것과 별개로 종목별로 또 관세 지금 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25% 발표를 아예 해버렸네요. 상호 관세 말씀하신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오늘 내일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다음으로 가죠. 서경호 침몰. 어제 전남 여수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네, 어제 새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약 17km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던 제22 서경호라는 대형 어선이 실종이 됐어요. 네. 14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4명은 구명 뗏목 타고 표류하다가 구조돼서 목숨을 건졌고요. 네. 다만 5명이 숨졌습니다. 선체 인근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해서 인양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아이고. 이제 실종자 5명이 남아서 이제 실종을 하고 있는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왜 침몰했는지 이 원인이 오리무중인데 한 생존 선원이 항해 중에 바람과 파도가 선체에 이제 크게 부딪히면서 전복됐다 이런 증언을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이게 워낙 큰 배여서 보통 이런 식으로는 잘 침몰하지 않는 배인데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침몰을 했느냐 좀 아직까지는 원인이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례적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선 사고가 자주 있어서 더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난해에 이런 어선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119명인데 재작년이요 예. 78명에 비해서 거의 40% 이상 늘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러느냐? 이게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와요. 기후 위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후 자체가 이게 예년 같지 않고 돌발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게 뭐 폭우라든지 예, 돌풍 이런 게 있는데 이 어선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지금 저인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아예 좀 근본적으로 다시 좀 짜야 된다. 이런 안전 대책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안 게임 소식은요. 놓치마 뉴스에서 오늘 전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